논쟁은 뜨거워도 커뮤니티는 냉정해야죠. 모두의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여줘야 하니까. 가장 뜨거운 사람들을 위한 가장 차가운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 이제 OX로 옥소하세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옥소폴리틱스 다운로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적법했다는 거죠. 지난 10월 판결도 정직 2개월 처분이 오히려 가볍다고 했었죠. 추 장관의 징계가 정치 탄압이라며 추미애만 성토했던 법조기자들, 오히려 정치적이었던 건 법조기자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징계 처분만 그런 게 아니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비난 기사가 쏟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는 어떤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검찰 술 대접 사실로 드러났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4명이 법정 구속되고 부인 김건희 씨만 남았죠. 장모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장모 최 씨 징역 3년으로 법정 구속됐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 사건, 윤우진 전 서장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중상 모략이라며 반발했던 윤석열 총장의 편에서 오로지 그의 편에서만 기사를 썼던 법조기자들 할 말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정치 도전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다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선거죠. 그런데 최소한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 말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TBS의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을 하는 거 보니까 발음이 상당히 세겠네요. 보통 한 번 정도 틀리는데 한 3번 정도 틀린 걸로 봐서 바람이 많이 세겠다. 이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각하 말도 어려워요. 기사도 대부분의 기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썼어요.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다는 것가 아닌가. 징계가 적법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 총장이 그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패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 말인가요?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게 길게도 썼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총장은 수사지에서 빠져라 라고 장관이 이제 지휘를 했죠. 그랬던 사건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 했던 걸로 드러났고 여당 인사만 잡으려고 짜맞추게 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야당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4명 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인만 남았고 장모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우진 전 용상 세무서장, 윤석열 후보의 절친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장도 법정 구속됐어요. 이 사건들 다 법정 구속으로 결론 나고 있어요. 그때 총장으로 있을 때는 진도가 하나도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사지휘나 징계 있을 때 이 포털에 떠있던 기사들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 혹은 징계가 정당하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오로지 추 장관만 때렸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사가 꼭 필요했죠. 그런 기사를 바탕으로 사실은 정치인 도전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사들은 지금 되돌아보면 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낙마를 하는 일도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 일도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약혼도 했고 결혼도 했고 신혼여행까지 갔는데 연애 편지가 대필이었다 이런다고 뭐 결혼이 무효가 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시 법조기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맞다고 법원이 판결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6천 명대 후반 정도의 확진자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수치는 5천 후반 정도 될 텐데요. 아마 이번 주 지난주보다 조금 더 확진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주말 있습니다. 수치보다 수요일쯤 되면 한 1,000명. 만 명. 그러니까 만 명이 아니라 주말 수치를 보면 그 주의 수요일 수치가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늘었으니까 이번 수요일은 8,000명 간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라면.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 보면은 지금 3차 부스터샷 같은 경우 60세 이상은 벌써 33%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성인으로 대비했을 때는 14% 정도 완료됐습니다. 부스터샷은 이제 오늘부터 3개월 지난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저는 부스터샷, 성인 부스터샷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8세 이상 한 번이라도 그 접종을 한 분이 94%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체로 부스터샷을 맞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청소년인데 지난주 내내 얘기했지만 고3은 거의 100%를 했고요. 그래서 고3은 지지난주 일주일 확진자가 근데 고3도 100%는 아니에요. 97%인가요? 네, 8% 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거기서 한 100명 정도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확진자가 일부 돌파 감염도 있고 고3 중에도 맞지 않은 고3이 있긴 있어요. 고1, 2도 1차 접종이 고1은 거의 70%, 네. 고2는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고등학생들은 대체로 맞아가고 있어요. 맞아가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고3은 100여 명대, 고1, 2는 200여 명대입니다. 한 주간 다 해봐야.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학생까지도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긴 한 하죠. 40% 중반대 되거든요. 네. 중학생은 여전히 아직 50%는 안 되니까 통계되면 중학생은 한 1,200명 나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초등학생의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은 6학년만 맞거든요. 나이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6학년 나이만 맞는데 초등학생은 6학년이 20%밖에 안 돼요. 접종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접종률이 떨어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오히려 걱정하시는 거죠. 하도 그 부정적인 맘카페나 이런 데 기사들이 많고 포털 기사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2,500명입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난주 그랬고 지난주는 더 많겠죠. 지난주 통계는 아마 오늘 오후 나올 텐데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잠시 후에 질병청과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요. 국내 정치 얘기하죠. 네, 이재명 후보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동안 이제 보수 텃밭이었는데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냐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본인 이제 TK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나흘 일정을 잡았어요. 자, 네, 그리고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했는데요. 전두환 씨에 대해 공가가 병존하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존경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심상정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일 날 있었던 그 경북에서의 즉석 연설에서 했던 말 때문에 그 발언을 두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전두환 찬양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그러다가 국민의힘 후보 되겠다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한 거예요. 최초 발언은 11일 날 경북 칠곡군에서 했던 즉석연설에서 발언했는데 이 발언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느냐. 당시 그 자리에서 발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논란이 될 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요.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 금토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원도 마지막 일정이었던 18개 시군 번영회장 면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고 20분 정도로 짧게 끝나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외가하면서 강원도를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이 전두환 발언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일정 마지막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바로 떠났다고 해서 이 동영상 유포되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죠. 당시 현장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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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님과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 연합회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안을 들어서 와서 이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 찍으러 왔어요 지금? 아니 지금 얘기를 하고 번영회 간담회를 왔는데 얘기를 묻고 답하고 뭐 Q&A를 좀 들으러 왔는데 뭐 이거 사진 찍으러 왔어요? 다들 뭐 멀리서 말하던데 말하는데도 못하고 되게 저기 뭐야 뭐 저런에서 다 와가지고 사진 받으러 왔어요 사진 여기? 된다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 없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안 하신 거 지금? 예? 이거 뭐 하는 다 바쁜 사람들 뭐하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다들. 이게 이제 번영회 소속 회장들이 이제 먼 거리 한 2시간 거리에서 온 분들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대화도 없이 그냥 가냐 간담회인데 이런 불만입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은 약속돼 있던 간담회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만큼의 시간만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 회장도 그만큼의 시간만 약속되어 있던 건 맞다라고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그걸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몇 시간 달려왔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몇 마디라도 주고 받아야 했었던 거 아니냐 해서 열받은 일종의 해프닝인 거죠. 자, 다음은요. 네, 국민의힘은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로 출범시켰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특이한 기구예요. 선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하고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총괄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나아가서는 정계 개편의 전초기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예. 특이한 기구고 앞으로 관심의 대상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자, 다음은요. 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의 양평군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차명 관리 의혹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뉴스공장이 가장 많이 진도가 난 곳인 것 같으니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니 김건희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이 걱정하니까 당 대표로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용한 내조라고 한 걸 보면 이제 라이브 노출은 없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자, 네, 다음은요. 그리고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그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주장했죠.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지난달 우리 경찰청장이 독도에 간 것을 트집 잡아서 일본 자민당이 정면 대응하겠다면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일이에요. 굉장히 극우 인사들인데 대표적인 여기 소속 인사들이 일본 자민당이 이 기시다 총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한국에 강경하지 않다고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든 거예요. 한국을 더 때려야 된다. 잠시 후 3부에서 이 사안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자기들끼리 한국을 이렇게 때려라라고 방을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 외교부에 해당되는 외무성에 전달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취지로 자기들끼리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러는지 저희가 3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우리 회사 ERP 뭐가 좋을까? 기업 회계 ERP 뉴젠 영업관리 ERP 뉴젠 생산관리 ERP 복잡한 회계 업무를 쉽게 우리 회사 ERP 뉴젠. 우리 회사 ERP 뉴젠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 특종입니다. 특종.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약정 끝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을 공식 인터넷 가입센터 100메가에서 변경하신다면 최고 4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100메가입니다. 지금 검색해주세요. 100메가. 김대리, 필 때마다 처음 그 맛이라며? 그럼 처음 맛본 그 느낌 그대로라니까. 처음 그 맛 그대로? 대체 비결이 뭐야? TGD 클리너. TGD 클리너? 아이코스 릴 세정인 TGD 클리너. 99.99%의 살균력으로 세정과 탈출을 동시에. 처음 그 맛처럼 TGD 클리너. 네이버와 딴지마켓에서 검색해보세요. 활력과 면역이 필요해. 도와줘. 활기찬 아침엔 코어업 블랙마카 파워업. 면역을 챙기자 코어업 비타민 아연까지. 이거 하나면 다 되니까 비오틴 아르기닌. 활력과 면역을 한 번에 한 번 더. 지친 일상 위한 코어업 히로 타파. 다 같이 외쳐봐 코어업 코어업. 정기 배송 신청하면 2+2 이벤트 혜택까지. 다 같이 외쳐봐 코어업 지금 코어업을 검색하고 2+2 이벤트도 누려보세요. 발음은 세지만 뉴스는 세지 않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 백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조은희 안전접종관리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소년 백신 접종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2세, 17세 예방접종 효과를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아마 미접종자군에서 발생률은 2차 접종 완료군에서 한 25배가 높고 특히 감염 예방 효과는 한 96.1% 정도 그리고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한 100%입니다. 최근 아마 2주 동안 확진된 한 12세에서 17세의 확진자가 총 한 3,220명인데요. 아마 이 중에서 접종 완료자는 5명 뿐이었고 99.8%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100%. 네.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상한 뉴스를 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상 반응으로 생명이 위태롭다든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접종자 중에 이상 반응은 얼마나 확인됐고 예후는 어떻습니까? 네, 이상 반응으로 확인된 건 이상 반응 신고된 거, 의심으로 신고된 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한 5,000명 정도 했는데요. 근데 신고. 대부분 의심을 하더라도 일반 이상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하고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발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전신 반응으로 몸에 이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근육통, 피로감, 구토 이런 증상들이 아마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각체 서가할 때도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그리고 며칠 내 소시라는 이제 일반 이상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현재 인과성이 인증된 주요 이상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아나필락시스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이자 백신을 청소년이 접종하기 때문에 심근염, 심낭염은 간혹 일어날 수 있다는 워닝만 있고 나머지에 대한 주요 이상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95% 이상은 대부분 아마 일반 이상 반응이고 현재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중대한 이상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현재 의심 신고가 한 37건이 되었고 그중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12건 정도가 일단은 확인되었고 대부분 모두 회복되었고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 심근염, 심낭염일 겁니다. 그래서 27건이 신고되었고 현재 검토를 했고 한 5명 정도가 일단은 확인이 되었고 어떤 경우는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있지만 확인된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서는 모두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심근염, 심낭염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지만 빠른 조기 내에 치료를 하면 이제 경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걱정되니까 부모님들이 열이 나도 혹시나 싶어서 신고하는데 그 신고는 5,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 대부분은 백신을 맞고 나서 열 난다든가 어른들도 겪었던 그런 증상으로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사라지죠. 근데 그 중에서 심각한 게 아나필락시스고 심근염, 심낭염인데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됐고 모두 회복됐고 심근염, 심낭염도 5건이 확인됐는데 모두 회복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백혈병 이 기사도 꽤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있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백신으로 급성 백혈병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나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제 신규 백신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 불안은 있고 앞으로 좀 더 연구는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과성 인정이 되는 주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 심낭염만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가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백혈병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가 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만 없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혈액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급성 백혈병과 인과성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관련 이제 학회 동영상도 저희 질병청 누리집에 공지하여 놓았습니다. 잠깐만요. 걱정은 단장님.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전 세계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죠. 네,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전 세계적으로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네. 찍찍거려서 해볼게요. 예. 네. 기자들은 어떻게 알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는데 기사를 그렇게 크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반장님 저희가 전화 연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이신가요? 네. 네, 휴대폰입니다. 예, 저희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네. 자, 급성 백혈병 발병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뭘 숨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요. 예. 전문가들은 백신 가지고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정도의 혈액 변이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청와대 청원도 있고 이걸 포털에서 크게 실어주고 기자들도 계속 기사화하죠. 연결됐나요? 우리 혈액암 확해에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했고 세계적으로도 연관성이 없다고 했고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이렇게 청원하지 마세요. 예.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3차 부스터샷이요. 18세 이상. 이번에 3개월로 단축했죠? 네. 네. 왜 단축했습니까?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마 2차 접종 후 3개월 무렵에서 백신 효과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찍 백신 접종을 받은 고령층에서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아마 오미크론 대비해서 기본 접종 완료 3개월 후 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아마 기존 와일드타입이라는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항체 증가가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에 대해서도 감염 효과에 있다고 판단했고요. 아마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3개월 후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다른 통신에 의하면은 그 3차 접종 부스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또 좋다는 근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을 저희가 단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이자나 다른 백신들이 이제 항체 대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3차를 했더니 크게 그 대항력이 올라갔다 이런 외신도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 방역 상황에서는 단축을 일단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죠? 네. 예. 일괄 변경된 3차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 간격이 지금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접종 후 90일이 지난 분들은 12월 13일부터 0시부터 오늘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예약은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저희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네이버와 카카오톡 이용해서 아마 SNS 당일 예약이라든가 또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이름을 올려서 당일 접종하는 잔여 백신 접종 또한 12월 13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사전 예약이나 잔여 백신이나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오늘부터. 예, 맞습니다. 네. 본인이 2차 맞고 90일 지난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조은희 반장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선대위가 진영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정인 위원장이 선거를 총괄하자
이해찬 상임 고문의 역할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해찬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후에 첫 번째로 인터뷰 하시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왜 아무런 메시지도 없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는데. 예, 그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그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당이 이제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는 후보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것보다는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후보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후보가 중요해서 후보 위에 사람은 나서지 않는 게 좋다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물론 요청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번 요청드려서 오늘은 나오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왜 나오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후보 혼자가 열심히 하시는데 예. 다른 분들이 왜 후보 혼자만 뛰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했던 일을 이제는 좀 나서서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보이지 않게 예. 후보가 주목받아야 되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뒤에 계셨지만 이제는 본격화됐으니 예. 좀 보이게 활동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9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모든 그 우리 진영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당선된 이후로 확정된 이후로는 후보의 시간이었고 이제 양 당이 진영을 갖췄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한다 나와서 다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김종인 위원장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준석, 김병준, 김한길, 이수정 이런 분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언론 노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오합지 왕.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오합지 왕들을 많이 모았을까요? 후보가 마저 나서서 제대로 못하고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왼손으로 넘겨주는 자기가 답변을 안 하고 그랬었죠. 예. 당대표한테 답변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후보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 사람으로 커버하는 건지 분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 집단이 뭐가 되겠습니까? 후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뛰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후보가 중심이 돼서 하면서 예. 그분들은 보조가 돼야지 그분들이 주가 되고 후보가 오히려 뒷전에 물러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적절치가 않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거 아니야. 선대위 어디 갔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대위를 너무 크게 꾸렸다가 예. 그게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줄였지 않습니까? 예. 줄여가 지금은 이제 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거 많이 치러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이 김대중 대통령 선거 2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2번, 5번을 치렀고 이번이 6번째입니다. 대선만. 예. 대선 많이 치르셨는데 이제 선대위도 많이 꾸려오셨고 예. 선대위 상상 역할에 오셨는데 선대위가 후보하고 하나가 돼서 싱크가 돼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꼭 그렇지 않고요. 예. 이번에는 지금 후보가 주관해가지고 예. 선대위가 지금
아주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전에는 좀 비대했는데 예. 재편되면서 이제 잘 돌아가고 예,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는데 조직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 보면 이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김명준 실장도 노무현 청와대에 있었고 박주선 전 부의장도 민주당에 있었고 이런 그 민주당에서 혹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조직에서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합류해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이 뭐 선택해서 가는 건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는 할 건 아닌데요. 그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 한번 물러나신 분들 아닙니까? 예,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신데요. 그 사실인데 물러나신 분들이죠. 예.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건 그렇게 진취적이거나 발전적인 건 아니죠. 그래 이분들이 혹시 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부담이 되거나 혹은 민주당의 마음을 다 못 주고 있는 분들, 과거에는 지지했는데 다 못 주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그분들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좀 더 큰 틀에서 그러면 조직에 대한 얘기는 다 궁금해 여쭤봤고 이번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크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걸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 선거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계 경제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세계 미중 간의 갈등도 아주 심하고 세계의 개혁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G7, G8 정도 되고 있는데 G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가 낫고 윤석열 후보가 뭐가 부족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당정 협의를 해가면서 많이 그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실용적인? 예. 그러고 그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시민 그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발전 도상인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요. 발전 도상인. 자꾸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17년에 제가 봤던 이재명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예, 많이 발전했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실력이 있고 또 경기도정을 이끈 그 실적이 있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삼실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던데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집념과 그 용기를 가진 그런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80년대 사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120시간 노동 얘기를 하질 않나.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최저임금이라는 건 강제 규정입니다.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나라를 경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로 가느냐 아니 뭐 과거로 회귀하느냐 이런 정도의 예, 그렇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느냐 과거를 고수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정권 교체 여론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정권 유지 여론보다
한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 높습니다. 그거는요. 언론이 좀 호도하고 있는 건데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윤석열로 해야 된다. 그 주장은 전 50% 중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저는 60% 70% 정도밖에 안 돼요. 60% 중반대 정도. 그러니까 30% 남짓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정권을 전체에서 예.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40몇 프로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착시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 확정 이후 한동안은 한 두 자릿수까지 지지율 격차를 보이다가 대략 한 2주 전부터는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여러 여론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거의 붙었다고 봐야죠. 현재 판세를 좀 더 자세히. 거의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빼고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걸 중심으로 이제 본다면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 있는 그런 형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이제 1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이제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형이 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제가 보기엔 피크는 1월 말 구정 무렵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판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하죠. 1월 말 정도. 1월 말쯤에. 지금은 양쪽 모두 누가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우세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 그 정도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오랜 세월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지지가 다 안 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이미지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우리처럼 말하자면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좀 미안할 정도로 혼자서 어려운 난경을 이렇게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혼자 여기까지 왔죠, 사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대단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더 씌워졌던 나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제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이 정책 능력을 얼마나 잘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그에 따라서 신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모님도 긴가민가 하셨어요, 처음엔? 예, 처음에는 그랬죠. 만나서 얘기해보기 전에는? 아니, 재판 받을 때는 이게 어쩐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다 잘못된 허위였지 않습니까? 그걸 본인 스스로 이겨냈기 때문에 저는 야학도 못 갈 정도로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야학 선생님을 좀 했었는데 야학에도 못 나올 정도로 저녁 8시, 9시까지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장 10대 공정노동자 출신이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몇 년도까지 긴가민가 하셨어요? 한 3년? 18년도까지 그랬습니다. 2018년도까지 긴가민가?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당대표 돼가지고 경기도 지사하고 정책 협의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서야? 예, 그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제대로 이제 우리 사회를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확신하셨어요? 예.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긴가민가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고모님도 2018년에 가서야 사실은
아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재판 중이고 언론에 하도 나쁜 게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렇죠. 좀 저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좀 걱정도 하고 그러나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전당대회 때 보호는 했어요. 보호는 했으나 내심 긴가민가 했다. 긴가민가 했어. 그래. 지금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단어 몇 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때 이제 후보 관련해서는 전방위 검증을 하는데 후보 배우자가 검증 테이블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대선에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이 전면에 나선 만큼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부족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말하자면 간접적인 지원을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전면에 나서서 뭘 끌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조언만 하실 겁니까? 예? 조언만 하시는 겁니까? 그럼 조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 조언하시는 역할이니까 저희 방송에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조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불러주시면 뭐.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저희가 연락을 드렸으나 일정상 이후로 이번 주를 고사하셨고 다시 연락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해찬 민주당 선대 상임 고문이었습니다.